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현한건 원장님, 그리고 좋은 소개를 해주신 안효영 부시장님, 그리고 저를 이 청무가까지 잘 안내를 해주신 박남우 선생님께 다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신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에 딱 이 자리에 서서 그때도 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돌아갈 때 박 대통령이 교사 시절에 하숙을 했던 곳을 들러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주 건물만 하나 이렇게 조금 초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부자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든 이분에 대한 대접이 조금 너무 소홀하다 하는 글을 어디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아담하게 잘 만들어졌고, 그 동영상 상영하는 그 자리는 아주 속닥하게 안방처럼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고, 여기에 우리 박남우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머지않아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거기 바로 위에 박 대통령이 2년 동안 1937년부터 2년 동안,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이구나. 만 3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셨던 학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88년에 왔을 때는 그 제자분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지 교감 선생님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아직도 제자분들이, 생존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문경에 오니까 우선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1945년생이니까 해방동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 다리를 넘어와서 군사혁명에 성공한 방송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었습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딱 켜니까 그 유명한 혁명공약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오전 5시 한 5분쯤 됐습니다. 그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살았고, 또 박 대통령과 별로 좋지 않는 관계도 있었어요. 포항에서 석유 시출해가지고 석유가 나왔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76년에.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석유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서 정유치를 하다가 잘못 땅속에 들어간 것을 캐내가지고 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기사를 썼더니 제가 정보부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신문사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를 쫓아낸 사람이 신직수란 분인데, 그 뒤에 김재규로 정보부장이 바뀌니까 그냥 제가 언론사로 복귀를 한 적도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흔히 11.6 사건은 우리 생애에서는 6.25 다음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자생활을 하면서 어떤 살인사건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의외로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나 장기 집권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다른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1979년 10월 26일 토요일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것은 10월 27일 토요일, 10월 26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여러 분 달라졌습니다. 그분을 싫어했던 사람이 좋아하게 되고, 좋아했던 사람이 싫어하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처럼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정권이나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주로 캐내고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흔히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싫어했던 사람이 좋아하게 된 경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에 출생하셨으니까 돌아가실 때 만 62세였습니다. 앞으로 3년 있으면 탄신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정리를 하면은 여기 지금 오늘 강연 주제로 써놓았던 것처럼 4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구미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임신했을 때가 어머니가 나이가 40대 중반이어가지고 그 딸과 같이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딸은 먼저 시집을 왔으니까.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낙태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낙태하는 약도 없었으니까 어떤 때는 저 언덕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디딜방아를 배 위에 올려가지고 누워가지고 그 무게로서 아기를 떼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간장을 한 사발 마시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뱃속에서 이 생명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아주 작았다고 그래요. 그 누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러나 지우려고 했는데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미안해서 또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막내니까 끔찍하게 잘 사랑을 퍼부어서 키웠습니다. 박 대통령 아버지는 조금 요새 말로 하면은 건달, 활량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위인들을 보면은 위대한 인물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어도 어머니가 버티면은 뭐 링컨이나 나폴레옹이나 거의 예외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인격 형성에 박정희 대통령 하면 그 자세가 딱 빠르듯이 그분의 인격도 아주 균형 잡힌 분입니다. 교양인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미 보통학교를 거쳐서 대구 사범에 갔습니다. 대구 사범에는 가난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대구 사범이라는 학교에서 5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준군사 교육, 어떻게 보면 준사관학교 비슷한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적표가 공개된 것은 그분 돌아가시고 1991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많이 모았던 이낙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글을 잘 쓰는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자료, 특히 여기 문경에서 박정희 교사의 제자였던 사람들로부터도 글을 많이 받고 그걸 또 저는 글을 쓰는 데만 인용을 했습니다. 대구 사범 성적표를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낙선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족으로부터 제가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흔히 대구 사범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우등생이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우등생이 아니거나 꼴찌였습니다. 꼴찌. 아니 완전한 꼴찌입니다. 제가 학생 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2명 중에서 72등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결석을 많이 했어요. 결석을 1년에 한 30일 했습니다. 왜냐? 이게 이분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비용을 내야 되는데 고향에서 돈이 붙여오지 않으니까 고향에 와가지고 기숙사비 마련한다고 한 달 동안 쉬다가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교사가 관찰했는데
상당히 침울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교련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일본인 교사들의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벽지 중에 벽지인 이 문경에 배치가 된 거죠. 제가 오늘 그 주월산을 보면서 북쪽으로 고속도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마 그 같은 코스로 박정희 대통령이 부임했을 겁니다. 주월산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산을 보고 아마 위안을 받았겠죠. 잘생긴 산 아닙니까? 대구 근방에 있는 그 팔공산보다도 이 산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문경읍에 온 순간은 사방이 다 1000m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깝깝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단신 부임을 했는데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나 이 제자들이 총각 선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짤막은 트럼펫을 가지고 산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상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박 선생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문경 분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정희 교사 나팔 소리를 듣고 깨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 6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운각 거기 영사실에 갔더니 우리 박나무 선생님이 동영상에 출연하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하면서 이분은 그 뜨거운 민족애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서 먼저 문경 사람들을 깨우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우리 민족을 깨운 사람이다. 민족을 깨운 사람이다. 그리고 깨우는 연습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 잠자던 식민지에 잠자던 식민지 통치를 받아가지고 힘도 빠지고 더구나 부임했을 때는 일제 침략이 계속되고 태평양 전쟁 중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직전. 그러니까 만주, 중국 이쪽으로 일본이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을 때 일본 군국주의가 피크에 달하고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 극심할 때 부임을 했으니까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팔 소리로서 자신의 마음을 달랬는데 이 제자분들 이야기가 한결같습니다. 교사,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죠. 이 총각은 아닌데 하여튼 총각 교사를 알려져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한 분이었어요. 겉으로는 아주 딱딱하게 보이고 차갑게 보이지만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뭘 하나 들어봐도 다 단편 소설처럼 가슴이 찡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민족을 가장 사랑한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공동 1위가 아니면 1등, 2등인데 이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영도자로서 3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승만 12년, 박정희 대통령 18년 합쳐서 30년. 이분들이 왜 그 자리에 갔느냐? 그 자리에 가서 왜 이렇게 천지개벽의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 간단하다는 건 뭐냐? 한국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을 사랑했는 거예요. 제가 13번짜리 박정희 대통령 정기를 서고 나서 박지만 씨를 만났더니 박지만 씨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무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깊었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업화를 하면서도 산업화에 공업화를 하면서도 산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공업화를 하면은 나무를 잘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업화를 하면서도 산림 녹화에 성공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 덕분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나무를 사랑한 분이었어요. 나무를. 어떻게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가 옛날부터 있었던 큰 나무가 없어지면은 당장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뽑아갔으면 아주 혼을 내고 했다고 그래요. 그 나무를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분은 정말 한민족을 사랑한 분이었어요. 한민족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 짓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 교사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회생활을 출발을 했는데 3년 지나서 군인이 됐습니다. 만주공관학교. 그때는 만주국이라는 일본이 만주에 세운 일종의 괴뢰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장교를 양성하는 만주공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2년 뒤에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엘리트 교육을 받고 2년 뒤에 다시 만주군에 장교로 와서 1년 남짓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됐을 때 중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교는 독립군을 토벌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모택동 군대와 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탄압했다는 말은 다 완전히 조작입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으니까 이제는 패전국인 일본의 장교 신분이었으니까 모든 기득권이 날아가 버렸어요. 1946년 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몇 달 동안 구미에서 아주 룸펜처럼 그때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울분을 달래다가 조선경비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들어가서 다시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됐습니다. 바로 그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간 바로 몇 달 뒤에 대구 경북지방에 소위 10월 폭동, 대구 폭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가 경찰한테 사살됐습니다. 이분은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폭동에 가담해가지고 우익 인사를 죽이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와중에서 경찰총을 맞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감정적으로 분노한 박정희 그때 학생이었죠. 경비사관학교 학생은 남로당에 포섭이 됐습니다. 남로당이 그때 군 안에 많은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아주 엘리트 장교 출신이고 형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살됐으니까 포섭하기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도에 남로당의 군사 조직의 한 간부로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10월에 대한민국 건국한 직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토벌하러 가는 부대장이 백선엽 장군이었어요. 그때 작전 장교로서 데리고 간 사람이 박정희 당시 소령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군 안에 있는 공산주의 조직을 소탕하는 이른바 숙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박정희 소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었으면은 박정희 소령은 총살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 대물을 높게 평가한 또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백선엽 당시 수사 책임자가 박정희 소령을 살렸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을 하고 군에서 옷을 벗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 대신 백선엽 장군이 특별히 봐줘가지고 문관으로 정보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육사 8기생들과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육사 8기생들은 6개월 교육을 받고 온 동기생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한 1000명쯤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혁명 동지가 된 김종필이죠. 김종필 씨. 그래서 김종필, 박정희라는 두 사람의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 두 사람이 5.16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인이 됐어요. 그런데 6.25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김일성이 박정희를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더라면 박정희 문관은 그분이 원래 반공적입니다. 반골적이에요. 성격이. 반골적이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맨날 술만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끝났을 거예요.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했습니다. 국군이 후퇴를 하면서 장교들이 모자라니까 쫓아냈던 박정희 소령을 다시 군복을 입혀서 장교가 되도록 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 덕분입니다. 그래서 장교가 됐어요. 그게 1950년 6월 말. 바로 그 11년 뒤에 1961년 5월 16일 날 이번에는 한강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병대를 이끌고 공수부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으면 정권을 잡을 수 없었죠. 그리고 5.16은 형식상은 쿠데타였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쿠데타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날이었습니다. 뭐냐? 군인이 정권을 잡은 것이 약 800년 만에 처음입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난이 일어나가지고 정중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했던 무신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한 90년 계속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과거시험 쳐가지고 그를 잘 아는 선비들이 집권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뒤 한 800년 동안 그를 잘 아는 지식인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이었어요. 군인이 정권을 잡은 것은 약 800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79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원래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집권하는 나라입니다. 한 800년 동안. 유럽도 기사들, 왕들은 다 군인들이었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정도가 유교가 많이 퍼진 나라에서는 지식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군인들이 집권을 오래 한 나라가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산업화도 성공하고 지금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민간인들이 오래 집권하는 데서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약해서 식민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정희 소장의 등장은 우리 민족사의 체질을 바꾸는 일종의 수술이었어요. 그것은 형식적 쿠데타였지만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면서 한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혁명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성공한 혁명 거의 없어요. 프랑스 혁명도 나중에는
정의와 박의 정신을 내걸었지만은 킬로친을 만들어 가지고 한 2만 명을 죽이고, 볼셰비키 혁명은 수천만을 죽이고, 중국의 모택동의 혁명은 또 수천만을 죽이고, 북한의 계급혁명은 수백만을 죽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것은 근대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를 국민이 선택을 하고, 그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을 밀어줘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거둔 세금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좀 남으면은 복지를 하고, 민주주의, 복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흔히 근대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에 근대화 혁명에 일대 성공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은 무슨 뜻이냐?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희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이유 있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이어지는 지금도 근대화 혁명이, 근대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건 통일돼야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인명 희생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이었다. 불과 몇 명이었다. 수백만, 수십만 단위가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피를 적게 흘리고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가 1961년, 이때 세계 107개국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랭킹이 있습니다. 한국이 87등이었어요. 107개국 중에서 87등. 그때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캄보디아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우리보다 잘 살고,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다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불과 5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 어느 정도냐? 한국의 오늘날 세계적 위상에 대해서 통계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수치겠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단 계산 기준은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요 세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몇 개 나라쯤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나라쯤 될까요? 20개요? 8개. 비슷한데 7개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이에요. 한국입니다. 7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러시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안 되고 민주주의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G7, 이 7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의 G7입니다. G7. 그런데 이 7나라도 보면요, 한국을 뺀 6나라는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 수탈을 하고 해서 이웃 나라를 괴롭히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만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식민지를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70년 만에 이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점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한국이 최고입니다. MVP를 야구 선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의 MVP를 준다면 단연 한국이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7개나. 그러니까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가장 열심히 일했고 가장 착하게 일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은요, 지난 100년 동안 침략 전쟁을, 세계 전쟁을 2번 일으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합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침략 전쟁 때문에 1억이 죽었습니다. 1억이. 유태인들 600만을 그냥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독가스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독일의 발전 과정, 그래도 독일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일본도 독일을 좀 따라가면서 전쟁을 일으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발전을 도와준 미국 등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유엔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과장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학적으로 보는 어떤 점에서는 너무 또 자랑하고 어떤 때는 또 너무 자학하고, 요 균형이 안 맞아요.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화가 납니다. 아니, 도덕성이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70년 동안 이런 나라를 만듭니까? 한국 사람들 도덕성 건전합니다. 이 정도의 법 준수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물론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 인간이니까 부족하죠. 인간은 다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다 나쁜 짓을 해요. 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없앨 수 없어요. 사고 없앨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같은 사고 틀림없이 또 납니다. 없앨 수 없어요. 사고를 없애고 악을 없애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도 없어지고 실수도 없어져요. 사람이 있는 한 다만 그것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위대한 성취는 세계 역사에 유일한 경우라고 해도 됩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좀 늦게 시작해서 인류 국가로 들어간 것에 못지않는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들이 누구냐? 지도자로서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다른 대통령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경제 지도자로서는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같은 분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부모들,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교육을 맡았던 분들, 우리의 선배 세대들. 저는 1945년생이지만은 정말 고생했던 사람들이 1920년대생입니다. 20년대생, 일제 식민지, 전쟁, 가난, 이걸 다 겪고 이제 조금 편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막 몸에 고장이 나고 해서 이 좋은 세상을 못 본 것은 아니지만은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저는 1945년생인데 저는 어떤 세대냐 하면은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예요. 가교 역할을 해서 제가 양쪽을 다 압니다. 양쪽 사정을 다 압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 20년대생, 30년대생,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고 가장 고생 많이 했고 가장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희생이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희생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력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대학 진학률 87%, 요새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세계에서 1등이에요. 쿠바는
모든 교육이 무상이니까 그 나라를 빼고는 최고입니다. 일본도 40%밖에 안 돼요.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느냐 하는 것을 또 수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국민 평균 IQ, 지능지수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학력이 1등이에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는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이런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일도 제일 많이 한다. 그럼 발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왜 발전이 안 됐느냐? 북한은 우리만큼 다 머리 좋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마음대로 배울 수가 없다. 마음대로 일할 수가 없다.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고 수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제도의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이었죠. 1945년에서 48년까지 한국은 두 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즉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미국, 유럽 쪽으로 가는 해양 국가 쪽으로, 즉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과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를 세웠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 장치가 된 거죠.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한국 사람한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조선조에 눌려 있었습니다. 식민지 때 또 더 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재주 있는 사람은 다 재주를 부릴 수가 있다. 죄만 안 저지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한국의 5천만 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최고 존엄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5천 명이 다 왕입니다. 다 왕국이세요.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완전히 따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고 드디어 박정희 소장이 1961년에 집권을 해서 이제는 교사 군인을 거쳐서 혁명가가 됐어요. 근대화 혁명가를 됐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겁니다. 보통 혁명하면 피 흘리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 혁명은 피를 안 흘렸어요. 그러니까 더 위대한 거죠. 피를 안 흘리고도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냐.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인데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 2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살았을 때는 한 8만 명 됐어요. 2만 7천 명인데 1년 전에 가서 군수님한테 여기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하니까 13,000대래요. 2만 7천 명에 자동차가 13,000대랍니다. 우리가 지금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2천만 대를 넘었어요. 2천만 대. 해방됐을 때 한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천지개벽의 변화가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졌고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지휘한 경제 발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할이 CEO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장이었어요. 오너는 아니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굉장히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한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남아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해요. 그 노하우가 뭐냐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경영학자들이 할 몫이기도 한데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동안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1972년 10월 17일의 유신 선포로 시작된 유신 시대입니다.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3번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71년에 김대중 씨한테 이긴 다음에 바로 1년 한 4개월, 5개월 뒤에 유신 선포,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국회를 다 해산시켜버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도록 만들고 체육관에서 언론 자유를 상당히 제약을 하고 그리고 야당의 정치 활동을 상당히 제약을 하고 정보부와 군 관료가 직접 끌고 가는 이런 시기가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11.6 사건이 날 때까지 이 7년 동안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그럽니다. 저는 요 7년 동안을 보고 박정희를 독재자로 하는 것은 뭐 그건 굳이 아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재자도 여러 가벌병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김일성 같은 독재자도 있고 이광요 같은 독재자도 있고 그 결과는 천지 차이죠. 굳이 박정희를 정치적으로 요 시기를 분류를 하면은 학자들은 리버럴 오소리테리언이라고 그럽니다. 자유적 성향이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굉장히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시대를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력을 조직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해가지고 요 짧은 기간에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건설해야 된다. 그 전에 한국은 경공업 국가였죠. 섬유 수출, 머리를 잘라가 파는 가발 수출, 신발 수출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자동차, 조선, 기계, 종합제철, 석유화학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돈을 쓸 여유가 없다. 해서 정치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국력을 경제발전 중화공업 건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신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이 비로소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72년에서 79년 사이에 국제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개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차례의 석유 파동이 일었었어요. 오일 쇼크라고 그랬습니다. 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석유값이 석유를 생산하던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함으로써 배럴당 2달러에서 12달러로 올라갔습니다. 4개월 만에. 우리는 전량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중화공업을 건설한다고 지금 큰 판을 벌려놨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중화공업 다 취소해버리고 다시 긴축 쪽으로 갔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기회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게 오히려 기회다 하고 밀어붙였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그 시기를 중화공업 건설의 타이밍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만약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체제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 7년 동안에 한국은 앞서가던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를 추월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우리가 지금 1조 달러 무역액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세계 5대 공업국가입니다. 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5대 공업국가예요.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공장 중에서는 3번째로 큰 공장입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거대한 공업, 이 바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유신 시절에 만들어졌죠.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전자, 6대 핵심 공업. 그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중산층이 만들어졌어요. 마이카, 아파트가 중산층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중산층은 자유를 원합니다. 중산층이 되면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에는 자유. 내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싶다.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11.6 사건이 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이 성공해가지고 중산층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산층은 장기 집권 싫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야당도 강한 투쟁을 하고 하다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한테도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이 울컥하는 성격에다가 차지철 실장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날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집권 계획이 없었어요. 사람 죽이는 데만 신경 쓰고 죽이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포가 되고 군대가 등장한 거죠. 즉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군사 정권이 생깁니다. 그게 전두환 정부의 등장이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도 과거처럼 장기 집권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단임만 하겠다. 7년만 하겠다. 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에는 직선제 개헌을 했어요. 동기생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11.6 사건은 한국 역사에서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11.6 사건으로 박정희 18년이 끝나고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또 다른 12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0년이 그날 결정됐습니다. 그날 결정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평할 때 저는 몇 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호쾌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과 같은 전광 스쿼의 천재도 아니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초인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서민의 숨결을 읽을 줄 안 토종 한국인이었다. 민족의 한을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부국 강병의 성공, 민주국가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연 교사, 군인, 혁명가, 그리고 위대한 CEO였다. 비장하고도 장엄한 62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맞아 돌아가시고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 앞에서 국장을 했습니다. 그 국장을 할 때 국립교향악단이 한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 곡의 이름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라는 교향시입니다.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책 이름인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이 아주 명문이에요.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입니다. 왜 이 곡을 선택을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별 생각 없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별 생각 없이 선택한 곡이 그야말로 박정희라는 사람을 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바로 짜라투스트라는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초인. 박정희 대통령은 초인이었습니다.
근데 초인이라 하면은 아주 흠상궂고 체력도 좋고 아주 남자답고 영웅혹을 갖고 장비 같고 관우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눈물도 많고 부끄러움도 타고 하는,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을 좀 꺼리고 누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참는 방골 정신이 강한 소박한 초인이었습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은 초인, 위대한 인간을 굉장히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초인이라고 했습니다. 슈퍼맨이죠. 그대로 번역하면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정의를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인은 더러운 강물을 들켜서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청탁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더러운 강물을 들여 마셔도 정신이 오염되지 않고 계속 순수하게 맑은 영혼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러운 강물 같은 시대를 다 들여 마셔가지고 뱉어냈을 때는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한국의 사정이 어땠습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1961년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비참하고 예절 없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비굴하고. 그러나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거친 다음에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건 또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웰빙에 전념하고 또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된 면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소한의 희생이지만은 많은 사람한테 피해도 주고 잡아넣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암살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권력자이면서도 순수했던 분이에요. 끝까지 순수했던 분입니다. 순진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순진하고 순수한 거 차이를 아십니까? 순진한 것은 뭘 몰라서 순진한 거고, 순수한 것은 많은 걸 겪고도 많이 알고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을 순수하다고 합니다. 순수한 것은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진한 사람은 더럽혀집니다. 뭘 모르고 또 경험을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순수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난 괜찮아라고 했죠. 난 괜찮아. 김재규로부터 가슴 관통상을 당하고 김재규는 더 쏠라 그랬는데 이 권총 알이 나오다가 낑겨가지고 권총을 바꾸기 위해서 잠시 나가는 사이에 옆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수봉이라는 가수고 한 8명이 있었어요. 등에서 피가 막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손수건 찾을 겨를도 없이 손으로 피 나온 데를 콱 막았어요. 등을 손가락 사이로 수돗물처럼 피가 콸콸 쏟아지더라고요.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실내 화장실로 도망갔던 차지철이가 겁이 나서 문을 빼꼼히 열고 각하 괜찮습니까? 난 괜찮아.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이 난 괜찮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옆에 있었던 두 여자 김계원 씨한테 물었더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뭐냐? 난 괜찮으니까 당신들은 빨리 피하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요. 피하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가슴을 관통하는 치명상을 당하고도 마지막 말이 난 괜찮아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그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저로 말하면 우리 삼촌 세대이기도 해요. 난 괜찮아.
난 괜찮은 게 아니죠. 권총 맞아가지고 피가 쏟아지는데 난 괜찮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세대는 그 고생을 다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자식들이나 이웃한테는 폐해를 안 끼치겠다. 난 괜찮아. 그 세대가 난 괜찮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겠죠. 난 괜찮아 세대. 박 대통령은 난 괜찮아.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끔 술을 마시면은 자기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잘 아니까 농담 비슷하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죽고 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말은 자신 있는 말이죠. 내가 죽고 나서 역사의 평가에서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침을 한번 뱉어봐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 침 뱉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분 있습니다. 1984년에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한번 가보자 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또 비판적인 기사가 글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니까 아주 쓸쓸할 것이다. 그런데 갔더니 많은 사람이 참배를 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참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맞은편에서 보니까 주로 농촌에서 올라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된 분들이 참배를 하는데 그 표정이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분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면했다, 배고픔을 면했다 하는 얼굴이 그 탄 농부들의 얼굴에,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의 얼굴에 그냥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딱 하니까 그때 제가 기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항상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 박정희와 다른 박정희가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의 마음속에서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느꼈어요. 저의 생각도 비판 쪽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보자. 또 세계 역사가 흘러가면서 세계 역사 전체 속에서 한국의 발전과 박정희의 위상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게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민주 투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승만처럼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만들고 박정희처럼 경제를 발전시킨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정기는 13권을 썼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좀 분주해서 그 일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박나무 회장님이 여기서 이 교사 시절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자료를 많이 수집한 걸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62년의 생애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위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죠.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어받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저승에서 있다고 하면 내려다보면서 통탄할 일들이 들어있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발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통탄할 부분이 몇 개가 있죠. 그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 남한의 종북 세력, 이것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일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면 북한이 핵 개발할 때 반드시 폭격을 해야든지 암살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정리를 했을 거예요. 전쟁을 각오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근사한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위기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 3개를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발전, 복지,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이겼습니다. 북한이. 그러나 우리는 핵을 갖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우리를 따르는 세력을 조직하지 못했는데 북한은 남한에 통합진보당 등등 뭐 곧 해산되겠지만은 종북 좌파 세력을 키워가지고 지령만 하면은 수십만 명이 몽둥이 들고 화이병 들고 죽창 들고 거리를 휩쓸 수 있는 추종 세력을 만들어서 국회까지 진출하고 국회에 진출하니까 정부가 그 정당한테 민노당 통합진보당한테는 400억을 대줬습니다. 400억. 여러분들이 국민 세금이 대한민국 파괴 활동 자금으로 써 있어요. 이런 꼴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런 언론 분위기, 종북 좌파의 득세, 이런 국회를 두고는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여실히 드러났지만은 300명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나라가 휘청거리고 대통령을 공박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쟁을 했을 때 일개 사단이 전멸해버렸다. 10,000명이 죽었다. 전쟁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루에 10,000명, 20,000명 죽어요.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할 수 있겠느냐? 일개 사단이 10,000명 죽었다 하면은 이런 언론, 이런 야당 정치인은 북괴를 욕하지 않고 우리 군이 작전 잘못했다고 막 선동해가지고 장병 부모들이 군 부대로 몰려가가지고 들어눕고 전쟁 그만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더구나 핵무기를 가진 상태한테 그러다 지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100만 명, 200만 명도 죽일 수가 있어요. 1000만 명도 죽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북한은 2300만이 다 인간폭탄입니다. 핵무기 있죠. 종부 세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은 통일하지 못하고 후반전에서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하프타임이에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하프타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후반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반전은 스코어가 1대1이에요. 후반전 안 하고 이기면 좋겠는데 역사는 그렇게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일해야 됩니다. 근데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살고 싶으면 통일해야 돼요. 죽고 싶으면 통일 안 해도 돼요. 살고 싶다. 무슨 뜻이냐.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제 핵폭탄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개, 40개라는 사람도 있어요. 머지않아 100개 만듭니다. 미사일의 실전 배치, 소형화해서 실전 배치 이미 했거나 하기 직전입니다. 김정은이가 발사 단추 누르면은 서울 상공에 떨어지는데 5분 걸립니다. 그걸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핵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 문제가 해결돼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완전히 노예 근성이죠.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을 지킬 만한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그런 투지나 의지가 없이 김정은이 설마 속였느냐? 그건 요행수입니다. 요행수. 자기의 생존을 요행수에 걸고 맨날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정치 투쟁이나 하고 트집이나 부리고 그리고 미국한테 안보를 맡겨놓고 이것은 국민의 타락이에요. 타락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로 한탄하기 싶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주국방을 선포할 때가 1968년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수백 개의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어 있을 때입니다. 미군이 가져와가지고. 그런 때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무기 공장을 우리가 만들자. 그게 자주국방이죠. 탱크도 우리가 만들자. 나중에는 핵무기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하다가 그건 미국 압력으로 좌절됐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에 있던 핵무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는 나가버리고 북한은 핵무장을 한 상태고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핵무기 앞에 완전히 지금 발가벗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국가지도청이 그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거의 눈 딱 감아버리고 복지 예산은 왜 안 올려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김정은이가 안 쏘았습니다. 그럼 내일도 안 쏘겠느냐? 그럼 내일 가봐요. 김정은이가 쏘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됩니다. 미래는 불안정해요. 이럴 때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게 좋죠. 그런 방법이 있죠. 요새 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 총회가 김정은을 히틀러와 같은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딱 규정을 해가지고 국제법정에 세우겠다고 딱 나섰어요. 이게 좋은 찬스입니다.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 김정은과 그 핵심부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을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공작 자금으로 써가지고 그 권력층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든지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가능하면 전쟁을 통하지 않고 피를 적게 흘려서 무너뜨려야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존이 가능합니다. 스위스는 누가 거기에 핵폭탄을 던지긴다고 생각합니까? 스위스는 수백 년 동안 중립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무장 중립을 하는 나라죠. 스위스는 전 국민이 군인입니다. 집에 막 총 갖다 놓고 탄약 갖다 놓고 기관총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전 국민이 예비군이고 전 국민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런 스위스가 핵 미사일 날아오는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지하시설 만들고 터널에다가 식량 갖다 놓고 해가지고 핵 미사일 날아오면은 다 지하로 숨을 수가 있어요. 150%가 숨을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150%가 숨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설도 안 만듭니다. 그러면은 스위스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럼 한국 사람은 가장 꾀를 써가지고 현명한 겁니까? 역사는 누가 현명한지 누가 바본지를 판단할지 몰라요. 안보를 그런 공짜 심리 요행수로 가다가 한꺼번에 망한 나라가 역사에 많습니다. 배고픈 군대가 배부른 군대를 해치운 역사가 많아요. 월명이 월남을 먹어버려요. 몽고가 잘 살던 송나라를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는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희생으로 우리 선배 세대들의 희생으로 만든 이 거대한 민주주의, 복지 이것을 지키려면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했던 희생의 한 10분의 1만 하면 돼요. 그때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무기를 만들려고 해도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지금은 됩니다. 의지가 문제예요. 문제는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우리의 생존은 내 책임이다. 하는 이 자존심과 의지가 약하니까 사소한 걸 가지고 치사한 싸움을 하는 정치판을 벌려놓고 있는데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취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걸로 저희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